자, 2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지방공기업이죠. 지방공기업. 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지경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업의 예까지 시험에 놓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암기법 만들려 노력해 볼게요. 자, 공무원 맞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자, 이것도 똑같은 지문이에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의 직원들은 공무원이죠. 왜? 정부 부처니까. 그죠? 2번 지방직영 공기업은 정부 위의 자본 조달은 2분의 1까지, 지방공사와 공단은 3분의 1까지. 일단은 지방공단은요, 안 됩니다. 지방공단은 그냥 업무 대행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방공단을 가장 많이 봤을걸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거 들어봤죠? 시설관리만 대신해주는 전문기관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지방직영 동그라미 공사는 2분의 1까지만. 왜요? 2분의 1을 넘어가면 경영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죠. 이게 전형적인 몇 섹터예요? 민간 공동 출자니까 3섹터가 되죠. 3섹터, 제3섹터. 됐습니다. 3번 행안부 장관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다 위임하는데요. 행안부가 이거 진짜 어떻습니까? 다 평가하기 시작하면 행안부 갈만하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부실의 심각한 것이 지방 공기업이죠. 사실. 됐습니다. 4번 지방공사와 공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마치 우리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 준정부기관이 공무원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서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지방직영 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되죠. 안 되는 건 3개밖에 없죠. 금융기금하고 금융공기업하고 공공기관입니다. 얘들은 회계가 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인 거 아시겠죠?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우리 통합재정에 포함된다는 거 넘어가시죠. 자, 무의사결정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무의사결정은 다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맞죠? 이죠. 다의 다원주의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은 뭘 보지 못했다? 권력의 양면성에서 보이는 권력만 봤지 어두움 속에서 이슈를 죽여버리는, 그죠? 권력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밑에다가 권력 양면성이라고 써주시고, 무의사결정은 뭘 통해서? 권력의 양면성, 그렇죠? 밝은 곳에서 행사되는 권력과 어두운 면에서 이슈를 죽여버리는 권력이 있다는 거죠. 2번 무의사결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익집단을 조직화하여 그들과 안정적인 이익 대표관계, 이거는 무슨 주의? 코퍼레티즘, 무슨 주의? 조합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안정적인 이익대표체계.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라는 단어와 안정적인 이익대표체계는 조합주의의 100% 특징이죠. 됐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집행 결정에서도 무의사결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정책의 전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폭력 행사, 절차 봉쇄, 편견 동원 등의 방법이 사용되죠. 그죠?
됐습니다. 절차 봉쇄나 편견 동원은 좀 더 소극적이고 완화적 방법이지만 폭력 행사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죠. 됐습니다. 폭력 행사에 가장 그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죠. 그 당시에 친일파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김구가 이슈 제기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했겠죠. 됐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편견의 동원이죠. 기독교 믿는 분들한테는 미안한데 종교 생활과 일상 사회 생활은 구분해야 돼요, 그죠? 요즘에 그 기독교에서 그죠? 아마 다음 대선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정답을 말했는데 게이, 레즈비안 같은 것들이죠. 기독교 쪽에서도 웬만하면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편견의 동원, 사회적 낙인이요, 낙인.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정신병자라 그랬는데 요즘 뭐라요? 뭐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떻습니까? 이게 편견의 동원이 아예 그래서 이슈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조금 더 좋게 보면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을 남혐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 중에 편견의 동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는 똑같아요. 남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여성 집단에서 편견의 동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죠? 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어도호크라시의 조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제가 왜 냈다 그랬어요? 이 학자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항상 조직 구조는 어도호크라시면 유기적 구조입니까? 기계적 구조입니까? 유기적 구조니까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그냥 단어의 느낌상 뭘요? 그쵸. 유기적 구조냐 기계적 구조냐, 즉 공복집이 높으냐 낮으냐로 보면 됩니다. 데니스 적응적 유기적 구조, 구조의 잠정성 문제 중심적 구조. 화이트 변정법적 조직, 경계관념 타파, 구성원과 고객 동료와 같은 관계. 타이어의 개서 없는 조직, 의사결정권의 이양, 고객 참여, 조직 경계 개방. 커크라트의 연합적 이념형, 기능의 동질성, 높은 수준의 수직 분화. 딱 보면 답이 정해져 있죠. 이거는 이전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학자들의 이론 제목을 바꿔서 놓은 적은 없어요. 그 학자들을 위할 필요도 없어요. 주장하지 않은 학자를 이렇게 넣거나 그러지도 않는다고. 알았죠? 안에 내용을 봤을 때는 뭐라고요? 기계적 구조의 특징과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공익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이념은 꼭 한 문제씩 넣어야 되는데, 그죠? 이 공익과 사회정의 너무 문제 많이 만들어서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 단어보다는 기출 지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쓰다 보면 좀 자기 복제도 좀 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공익과 사회정의는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시죠. 1번 사이먼은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이 공익이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익과정 설립장. 답은 1번입니다. 슈버트. 작년에 이게 나왔죠. 슈버트. 정말 이런 거는 정말, 그죠? 실제로 슈버트가 공익 연구를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슈버트의 공익론이 되겠고요. 2번 과정설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과한 것을 공익으로. 맞습니다. 이거 굳이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타협이 아니더라도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 뭘로 본다? 공익으로 봅니다. 실체설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과한 것이라도 공익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 맞습니다. 이거 왜? 선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실체와 부합해야지만이 공익이 된다는 거죠. 이 공익 실체설을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공익 실체설은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전체주의로 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공익이라는 거죠. 맨날 정치가들, 그죠?
맨날 뭐라 그래요? 여당 야당 맨날 그래요. 국민이 원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쪽 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죠? 물론 정치가들이 그런 좀 낯이 두꺼워야 되는데 나 좀 정치하면 잘할 것 같지 않나?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는 아니고 어떡해요? 지금은 안 되겠네. 그 어떤 폭력국회나 식물국회, 동물국회 할 때 뭐 몇 명 막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해외 토픽감으로 됐습니다. 실체설 맞습니다. 3번. 2번, 3번 맞죠? 4번. 실체설은 공익과 갈등을 부정하지만 과정설은 공익과 사이 갈등을 인정하죠. 됐습니다. 슈버트라는 학자 정도는 방어적으로, 여기서 방어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기출지문의 논 정도, 단어 정도를 봐준다는 거죠. 됐습니다.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네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재산 등록 공개, 영리 업무 금지,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 의무. 답은 몇 번? 3번이죠. 됐습니다. 공직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안 넣은 거는 뭐예요? 김영란법이죠. 그렇죠.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 금지법인데, 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재산 등록은 공직자 윤리법입니다. 뭐 재산과 관련된 거 하나 더 있죠. 재산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얘기가 가면 재밌는데, 여러분, 자, 보통은 여러분 재산은 종류가 두 개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정경심 교수도 강남에 그죠 건물 가지고 싶다라고 뭐 문자 했는데 뭐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동산에 또 종류가 두 개죠. 세 개네. 동산에는 현금 있고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 있어요? 그렇죠. 주식이 있죠.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는데 미치게 놓으면 어떡해요? 채권 백지 신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풀어가는 이유는, 백지 신탁은 우리나라에서 뭐만 있어요? 주식만 있어. 주식 금액도 3천만 원이라고 정해져, 금액도 나왔는데, 그지? 그런 금액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난 참 진짜. 그지? 5천만 원 바꿀 수도 있고 1,000만 원 바꿀 수도 있는데,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채권 백지 신탁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하면 진짜 강남에 사는 공무원들 진짜 다 그냥 깡그리다 강남 집 팔고 도망 나와야 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결정 과정에서의 무의사결정이라니까요. 원래는 재산이라 그러면 동산, 부동산에, 동산에 현금은 모르겠는데, 그지? 채권하고 주식 있는데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뭐 약간 좀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무슨 자기의 뭐 자유를 침범하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이 기네요. 주식 백지 신탁까지 왜 그게 공직자 윤리법에 있냐고요. 공직자에는 재산 등록이 있는데 그 재산의 논점이 뭐라고요? 이게 재산이 어디까지 재산이냐, 이런 거 논점 되니까 주식 백지 신탁까지 있습니다. 말 넘기면 여러분 기억시키려고 제가 아는 사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옛날에 정몽준 씨였죠. 정몽준 씨. 그 사람이 산업통상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대중공업 그 주주잖아요. 그게 뭐 몇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죠. 그걸 주식 백지 신탁한다는 말은 다른 주식으로 바꿔서 관리해준다는 거거든. 그럼 팔아야 되니까 자기의 경영권을 이기니까, 야, 그래도 정몽준 씨 그때는 좀 가끔 이상한 말 하더만 그때는 제정신이더라고. 어디로 갔냐 하면 외교통상위원회로, 외교위원회로 옮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외교위원회로 가면 이제 자기 직무하고 그 현대조선소 있는 거하고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죠. 다 하는 게 아니야. 다 최강욱 씨가 걸려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동생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최강욱 씨는 그 기레기들이 진짜 기레기짓 했지.
몇 년 전 얘기인데 심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강욱 씨가 하는 민정수석의 일하고 그 남동생이 가지고 남동생 회사가 전혀 직무 관련이 없는 거지. 뭐 굳이 예를 들면 농기계 파는 회사 주식이다 예를 들자면 그게 민정수석하고 무슨 관계 있냐 사실. 그죠? 무슨 로펌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직무 관련 없으니까 이해 충돌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재산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에 하나 있는 게 진짜 나는 평생 이 발음 한번 하고 주고 싶다. 이게 이 발음이 안 돼요. 영예 제한 아시죠? 그렇죠. 선물 신고. $100죠. 금액까지 뭐지? 너무 짠돌이 아닌가?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왜 이걸 하냐면 국공법의 기하도스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던 거고요. 근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에 관한 거 있으니까 혹시나 이거 걸려들 수 있거든요. 특히 가장 많이 걸려는 이거요. 뭐라고요? 영리 업무 금지. 아시겠죠?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뒤에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와이프 이름으로 많이 하죠. 남편 이름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6번 공직봉사 동기인데요.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 요거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별표를 좀 해주시고. 자, 1번 신공공관리론보다 신공공서비스 별표 치시고 청직이라고 써보시죠. 청직이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위에다가는 기업가 쓰시고 신공공서비스에서는 스테워드 청직이라고 써야 됩니다. 청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관료들을 뭘로 만들려고 한다? 기업가처럼 활동하기를. 그래서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고객,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공무원들이 보여준 자세가 일종의 청직이다. 그죠? 그 정은경 본부장님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합규감입니다. 합리적 차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 정책 동일시. 규범적 차원은 공익에 대한 몰입, 사회적 형평성. 4번 감성적 차원에서는 이타심,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해설에 제가 넣어놨는데 제 암기노트 핵심 정리집에 있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냥 자, 141페이지인데요.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키워드만 적어놨는데 작년 시험에 이제 드디어 이 문제가 나오면 요런 게 처음에는 있다 없다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141페이지 보시면 PSM 공직봉사 동기입니다. 공무원들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동기부여 방식을 말하고요.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강조했죠. 다시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관료들이 무엇과 비슷하게 행동해야 된다? 스테워드 청직이 써시고 청지기와 비슷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입니다.
합리적 됐죠. 합리적 차원에서는 정책 형성 과정의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 동일시라고 쓰시고,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 요게 정책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정책을 한다는 말은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호감, 여러분 일체감, 동일시 옆에다가 호감도라고 써보세요. 이 영어에서는 attractive거든요. attractive가 매력이란 뜻이잖아요. 호감.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의 연구에는 합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책 호감도라고 번역해요. 제가 가장 무서운 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걔가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애가하고 좀 친해지려고 너는 뭐 나중에 무슨 부서 가서 일하고 싶니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실 공무원에 대한 것을 좋아하지 어떤 부서나 정책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에 어떤 여학생이, 우와, 여학생이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남북 통일에 기여하고 싶대요. 그 순간 제가 아마 50년 동안 내가 이 강의를 해도 그런 여학생을 뭐 성별의 관점에서 말하는 뭐 그렇지만 어차피 좋아하는 게 좀 다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우연히 뭐 있는 거야. 계기로 뭐 북한 실상을 알게 되고 막 그래 관심이 있어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좀 아니까 이것저것 막 이론도 물어봤는데 다 알더라고요. 걔는 지금 뭐요? 정책에 대한 호감도나 동일시, 그 정책에 대한 일체감이 엄청 높은 거죠. 됐습니다. 규범적 차원은 그 책에 거기 그 해설해 보시면 조금 바꿔주십시오.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많이 줄여놨죠. 이타심에 기초한 공익 몰입. 1번이 나와있죠, 그죠? 공익적 봉사에 대한 욕구니까 공익 몰입이겠죠, 그죠?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김연아, 뭐 장나라, 김장훈 이런 애들 왜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돈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 뭐예요? 기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타심. 왜 자원봉사를 가죠? 이타심이라니까요. 이타심. 그 공익의 그 근거가 이타심. 높은 수준의 국가 정보에 대한 충성도, 사회적 형평성 추구가 나와 있습니다. 감성적 차원은 동정심과 희생정신입니다. 동정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선의의 애국심, 국민에 대한 사랑과 국민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 감성, 이 3번, 세 번째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잖아요. 그죠? 소시오패스트이죠. 그냥 뭐,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아, 최근에 그 영화 리뷰를 봤는데, 진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한번 나 그 영화 한번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무슨 센즈 일병의 기환인가? 봤어? 안 봤어? 봤어. 아, 그거는 풀로 보면 눈물 뚝뚝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20살짜리 그 미국 병사가 이제 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이제 유해가 고향집까지 가는 그 과정을 쫙 그린 영화인데, 뭐 갈등이 있을 소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시민들이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그 전사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쭉 보면서, 와,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리뷰를 봤는데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그런 영화 보여주면 우리 아들은 아빠 저 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면 이게 좀 애가 그 상황에 좀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앞으로 여러분 PSM은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행정학 이론 중에 행정학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론 딱 2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목표 모호성과 공직 봉사 동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PSM이죠. 이거는 이 이론이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 이제 NPM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맨날 뭐라 했어요? 이 이론은 뭐라 했어요? 본인 공무원. 공무원은 뭘로 태어난다? 공무원으로 태어난다. 사실 이건 논쟁적이긴 한데 이거 여러분 PSM은 타고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재론자와 외재론자, 내생론, 외생론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는 내생론자들이겠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요 태어난다는 쪽은 외재론자들이죠. 근데 사실은 내재론이 더 맞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너무나 뻔한 결론이야. 아니, 내가 이 연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재미있는 얘기인데 5분만 딴 얘기 할게. 딴 얘기 아니야. 학문적 얘기야. 시험에 객관식이는 안 오는데 세상에 이거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사를 해보면 합규감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PSM을 만들자는 노력이 하나 있고, 내생론이 요즘에는 훨씬 지지하는데 너무 뻔한 얘기겠죠. 일단은 여러분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당연히 PSM이 높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건 뭐라 그랬어? 가족 요인이야. 가족 요인. 할아버지 경찰, 아버지 경찰, 나 경찰 이런 거 있잖아. 뭐 보통 여러분들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3, 4명은 너 왜 공무원? 아, 삼촌이 경찰이신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죠? 가족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 요인. 그죠?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좀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의무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지금 뭐 이게 의병 같은 거 일본 애들이 이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좀 그런 문화적 요인도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합규감은 뭐라고요? 합리적 차원은 정책에 대한 동일시와 정책에 대한 호감도죠. 규범적 차원은 규범이니까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이타심, 공익, 전부 다 행정이념 아니에요? 행정이념. 행정이념이 행정의 규범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 차원은 그냥 사회를, 그냥 이런 거야. 사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이런 거. 야, 태안자원봉사, 그죠? 나 한번 가야지, 이런 마음 든다든지. 아, 사회적 거리 유지할 때, 아싸, 다른 사람들 다 집에 있으니까 나 혼자 막 오빠 달려! 막 나가서 놀 거야. 이런 놈들은 공무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한정성 원칙과 예외로 연결된 것은 예비비 사용, 이용, 사고율. 답은 1번이네요. 그죠? 특별하게 기금은 통일성 원칙하고 단일성 원칙의 예외죠. 추가 경정 예산은 한정성 원칙의 예외죠. 이거는 양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죠? 양적 한정 예외죠. 수입 대체 경비 외국 차관 전대 기금은 한정성이 아니라 뭐요? 완전성 원칙의 예외죠. 완전성 원칙. 예산 무슨 주의? 예산 총계주의입니다. 긴급 재정경제 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그리고 준예산 계속비. 긴급 재정경제 명령과 준예산은 사전의결의 예외죠. 그죠? 사전의결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우리 해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갑시다. 8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이게 위임사무죠. 법령에 따라가 시험 났죠. 합의가 아니라 뭐요? 법령에 따라. 다시 뭐라고요? 합의해서 위임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자, 청주시에 위임한다 그러면 청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니까 단체 위임 사무인데 우리나라 이거 몇 개 없어요.
청주시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청주시장은 집행기관이니까 어디에 위임한 사무? 기관에 위임한 사무라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위임 사무는 종류가 뭐라고요?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원칙을 개괄적 예시에서 개괄적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반대죠. 옛날에는 예시조항도 없었는데 지금은 예시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50몇 개가 있는데 여전히 좀 그죠? 해석에 따라서 국가 사무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법령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 중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사무도 있죠. 무슨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4번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장려금적 보조금은 지역이니까 자치사무에 하고 부담금은 담이니까 무슨 임사무?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는 기역이니까 교부금입니다. 그죠? 강학상 위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9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공공기관 타당한 것은 1번 공기업은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사항이지만 감사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2번 공기업장과 준정부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번 공문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회 승인을 받지 않으며 통합재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번 공공기관의 설치 예제 및 경영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주도한다. 쉬우면서도 어렵죠. 답은 3번. 자, 1번은 반대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해설해 보시면 시장형 공기업 전부와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둬야 돼요. 그 외에는 그냥 뭐만 두면 돼요? 감사만 두면 돼요. 됐죠? 그리고 공기업의 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정부 기관의 장은 주무장관, 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3번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쓰시면 감사원 결산 승인이에요? 결산 검사예요? 검사죠. 는 동그라미 5.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봐봐요. 예를 들면 국회의 심의를 받으면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고 둘 다 안 받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예산의 확정은 어디에서? 이사회 의결로 하는데 그죠? 결산검사는 어디서 한다? 감사원에서 하면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공공기관은 약간의 국가 기밀이 좀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결산검사를 3일 회계법인이라는 민간 기업에서 한다 그러면 공공의 어떤 기록과 보존이라든지 비밀 유지에 그죠? 예를 들면 한전을 감사해봐서 우리나라 전기가 이만큼 있고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 그런 걸 민간 회계법인에 맡기는 게 좀 애매하니까 그죠? 됐습니다. 결산 검사만 받는 거예요. 결산 승인은 여전히 이사회로 받겠죠? 방금 봤던 감사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승인 받는다는 거죠. 자, 공공기관 설치 예제는 누가 합니까? 기재부 장관이 하죠.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는 두 가지였죠.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하는 것.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해지. 그리고 조직 변경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겠죠. 됐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됐습니다. 10번 내적 타당성. 됐습니다. 요즘에 정책평가에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원래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런 옛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정보업무평가위원회까지 나왔는데 좀 심할 정도로 좀 많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시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도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요인입니까? 역사가 발생했죠. 역사가 발생했죠. 무슨 요인? 히스토리, 역사 요인이죠. 이번에 또 경찰청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진짜 경찰청 애들은 국민을 진짜 멍청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죠. 민식이법 시행 뭐 2달 동안 그 스쿨존 사고가 50% 줄었대요. 맞는 말 같아? 요즘 애들 학교 안 가잖아. 50% 줄은 거는 너무 적게 줄었지, 그걸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뭐 민식이법에 대한 부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옛날에 경찰청이 옛날에 뭐라 했으면 뭐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안 가지 나가잖아요. 이번 겨울철 교통단속을 통해서 사고가 30% 줄었대. 밑에 안 그래도 막 폭발함이 10km 아야 차가 없다, 아 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는데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야 스쿨존에 차가 없잖아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역사 요인 딱 써놓고 오면 어떡해요? 아주 고급 스킬로 한 방 매기는 거지. 그죠? 역사 요인 그죠? 됐습니다. 신규 도로 건설의 효과 검정을 측정할 속도 증가에서 만족도 재고로 바꾼 것은 이거는 측정 요인입니까? 도구 요인입니까? 도구 요인이죠. 측정 도구를 바꾼 거죠. 테스팅, 측정 또는 실험 요인은 반복 측정에서 그것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결과값이 좋아지는 것이죠. 됐습니다. 3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어 교육 방법 시도 도중에 교육감정 정책 담당자들이 관찰하는 것을 중학생들이 인식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이게 무슨 효과? 호손 효과라 그랬죠? 됐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호손 효과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뭐한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부모 참관 수업 있죠. 가가지고 기주가 손도 못 들고 앉아있는 거 보고 아유 우리 아들이 뭐 너무 놀랐는데 학부모 상담 갔더니 기주가 너무 반 분위기를 뭐 터뜨리고 온갖 장난질을 다 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전형적인 호손 이펙트예요. 호손 이펙트. 그날은 엄마가 오는 걸 알고 이렇게 얌전하게 있었던 거지.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가고 나서 되게 완전 분탕질 치고 막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온갖 뭐 집어 던지고 다 한다는 거에서 내가 아휴 내가 여보 앉아봐 193페이지를 펴봐 이래가지고 오선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래서 좀 배워야 되죠 사람은. 그죠? 배워야 됩니다. 그죠? 4번 정책 실시 이전 극히 이례적인 측정값 딱 나왔습니다. 원래대로 뭐 한다? 회귀한다. 회귀 인공요인 또는 회귀요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답은 3번이죠. 호손 이펙트는 왜 외적 타당성입니까?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연구 결과를 일상적인 상황 A와 B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내적 타당성이에요? 외적 타당성이에요? 외적 타당성이죠. 일반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11번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그죠?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관리론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규제 완화냐 재규제냐,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냐, 내부 시장화 계약 외주화입니다. 내부 시장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까 봤잖아요.
연공서열식으로 승진 안 하죠. 이제 무슨 형? 개방형이 전형적인 내부 시장화죠. 자, 이제 보수도 연공급 생활급으로 안 주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죠. 무슨 급? 성과급. 성과급이나 개방형 임용 같은 것들이 또는 공모직위 같은 것들이 내부 시장화죠. 일단은 2번은 답이 아니죠. 2번은 반대인 거 아실 거고. 자, 권한이양 분권화. 분권화와 재직권화의 조화. 탈관료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탈신공관리로는 3개. 자, 탈신공관리 시차이론, 딜레마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론으로서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 건데, 객관식 문제 만들려고 보면 딜레마 이론이 가장 문제 만들기가 편해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죠. 선균 충분이라는 전제 조건도 낼 수 있죠. 자, A와 B를 어떤 것도 선택 못해서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선택 불가피성. 두 개의 비용과 편익이 균등해요. 상충적인 관계예요. 모순 관계를 하나를 하면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충이 안 돼. 분절성이죠. 선균 충분이라는 상태에 적극적 대응, 소극적 대응해서 또 여러 가지 객관식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탈신공공관리로는 됐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whole of government, 무슨 정부? 통정부, 연계된 정부,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 그게 여러분 connected government, network government의 한글식 표현이에요. connected government 뭡니까? 너무 직역하면 연결된 정부잖아요. 그런 표현보다는 좀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 그죠? connected government 이런 뜻입니다. 12번은 좀 어렵습니다.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스웨덴형은 외부의 공식 맞죠? 어디 소속이다? 의회 소속이죠. 의회 소속에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 무슨 참여, 무슨 통제? 외부 공식 통제죠. 2번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스웨덴형과 차이가 있지만 위법심사와 부당심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이거 맞습니다. 부당심사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3번 때문이에요.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지 않다. 이거 틀렸죠? 어디든지 뭐 할 수 없다? 무효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 앤드 부당은 여러분 개선 권고, 시정 권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사회적 구속력은 크죠. 한때 여러분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하고 그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뭔지 아세요? 인권 교육을 받아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돼. 법적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 받았다 그러면 어떡해요? 욕이란 욕은 다 처먹겠죠.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에 엄청 편파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면 그 인권위원회 결정도 안 믿겠죠. 근데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면 그죠? 상당히 믿을만 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12번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고충처리, 부패방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개가 하는 위원회들이 옛날에 모여서 하나의 위원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공부 많이 했다는 뜻인데 시험에 전혀 안 나오면 재밌겠죠.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이상하게 3명이야. 3명. 옛날에
행정심판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 요 세 개의 위원회가 합쳐져서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3명이고 더 재밌는 거는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3명 모두를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해요. 보통 여러분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부위원장은 뭐 국무총리가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이 세 개 조직이 서로 장관급으로 대등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모두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것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국무총리 소속인데 국무총리가 아마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특이하죠. 인사청문을 안 받습니다. 인사청문을 공인금융통이니까, 그죠? 인사청문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이재호 의원으로 임명해가지고 대권 후보로 띄우려고 했다는 뭐 그런 뭐 야설과 같은, 야설은 야한 소설의 줄임말인가 아니겠다, 그지? 그런 허구맹랑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충 민원을 처리하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죠? 쫙 민원을 해결해주면 지지율이 빡빡 오르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인사청문 안 받습니다. 13번. 자, 기억.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은 경력직의 특정직이죠. 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은 뭡니까? 경력직의 특정직이죠.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서는 별정직이죠. 비서관은 웬만하면 다 별정직입니다. 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정치적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정무직이죠. 밑에다가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은 이제 이게 최근에 바뀐 거죠. 뭐라고요? 일반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임기제입니다. 일반 임기제, 요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됐죠? 14번. 준예산의 집행사유가 아닌 것은 헌법, 법률, 기관, 시설, 유지, 운영,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법률상 지출 의무, 이미 승인된 사업. 하나가 추가 경정 사유죠. 답은 2번 맞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준예산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주민자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국세와 지방세가 별도로 부과 징수된다. 자치권은 법률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통해 국가행정을 지방에서 직접 한다. 사무배분은 개별적 지정주의다. 답은 2번이죠. 그죠? 전래권이 아니라, 전래된 게 아니라 천부인권, 여러분의 생명권이 국가가 준 게 아닌 것처럼 고유권이죠. 됐습니다. 1번하고 3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민자치는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완전히 분리해요. 세금도 따로, 그리고 행정방식도 따로.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인데 무슨 세주의예요? 이걸 일본은 우리가 독립세주의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방세에, 국세에 지방세를 부과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체자치니까 부가세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독립세주의죠. 특이하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단체자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론상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죠. 그죠?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16번. 자, 별표 한번 쳐주시고, 해설에 이걸 안 넣어놨군요. 설명이 있는데. 자, 풀어봤습니까? 1번 금전채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국가재정법 91조에 있는 국가채무는 금전채무입니다. 앞에 하나 넣으면 뭐요? 확정된 금전채무를 말하는데, 1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이거는 내가 언젠가 갚아줘야 되겠죠, 그죠? 2번 국가 회계금 차입금은 뭡니까? 빌린 돈이죠, 그죠? 3번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 채무 부담행위. 느낌상 몇 번 같아요? 이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3번. 이거는 여러분 그런 얘기와 같다는 거죠. 교통경찰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발부할 스티커를 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이었다면 내나 국가가 낼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죠? 그걸 비용 청구를 하면 국가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내서 다시 국고를 넣으면 그건 뭐 쓸데없는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청구 안 하는 것처럼. 3번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특별회계에서 어떤 A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 특별회계 누구 거야? 국가 거죠. 빌린 주체도 국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암기 핵심 정리집 212페이지. 국가재정법 제91조죠. 여러분 91조는 모르긴 몰라도 국가재정법 몇 장? 아까 했잖아. 5장 재정건전화에 포함되어 있겠죠. 요거 요즘 시류상 놀만합니다. 재정건전성은, 그죠? 우리 객관식에서는 5장의 재정건전화, 국보채 무슨 감? 추인감 조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뭐가 많아지는 겁니까? 빚이 많아지는 거죠. 과연 국가재정법에는 빚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무슨 채무? 금전채무. 이것도 놀마입니다. 우발채무, 보정채무는 아니죠. 금전채무. 앞에 확정된이라고 적어주면 좋습니다. 확정된 금전채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2항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 중에 하나다. 1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2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 부담행위. 4번 그 밖에 1호, 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인데, 자, 국가보정채무 중 정부의 대집행 이행이 확정된, 이 대지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확정된이라는 거예요. 확정된. 그럼 자, 확정됐으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더 해볼게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확정됐다는 거는 발생한 게 아니라 느낌상 보정채무 중에 갚아줘야 될 게 확정된 거예요. 자, 내 친구한테 1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친구하고 나하고 합의해서 야 5만원 받고 퉁치자. 그럼 이제 얼마 된 거야? 10만원이냐 5만원이냐? 5만원으로 확정된 거죠. 현금주로 봅니다. 다시 현금주 쓰시고,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사망, 이거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번 재정정권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재정정권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한국은행에서 받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 한국은행도 뭡니까? 따지고 보면 국가 아니에요. 그죠? 2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가진 채권이니까 이건 내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국가가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그죠? 이거는 당연히 국가 채무가 안 될 거고. 자, 차입금 중에서 국가의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방금 3번 지문이 요거죠. 눈으로 좀 많이 키도세요. 뭐 재정정권 한국은행 놓으면 국가 채무 아니고, 됐죠? 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국가 채무가 아니고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은 어차피 국가가 빌린 거니까 이건 국가 채무가 아니라는 거죠. 92조는 보증채무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보증채무.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죠. 보증채무도 미리 국가의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밑에 PSDS 나와 있습니다.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PSDS 맞죠? 그죠? 됐습니다. D1이 중앙, 지방 밑줄, 확정된 밑줄. 그래서 현금주의 밑줄. 됐죠? 밑에 보면 공공기관하고 비금융공기업은 포함 안 되는 것처럼 다시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D1, D2, D3는 한 번도 객관식이 안 나왔는데 이거 2012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노는데 노기 전에 붙으세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D1만 하기 때문에 요게 놓을 수 있어요. 자, 4대강 사업하면서 빚진 수자원공사의 채무 또는 LH공사의 채무가 국가채무에 국가재정법 91조에 말하는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방금 국가잖아. 주어가 국가잖아. 국가의 회계 기금이잖아요. 공공기관은 이미 국가가 아니잖아. 그죠? 공공기관은 이미 국가가 아니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포함되죠. 다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쏠 것 같아요.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포함한 공공기관의 채무는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에 포함이 안 돼요. 국가재정법에 있는 국가채무 포함 안 된 데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MB가 4대강 사업 빚질 거 아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긴 거야? 수자원공사에 맡겨가지고 국가채무는 안보들이 조사무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D2는 D의 D는 뭐겠어요? 뎁트겠죠. 그래서 D2라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우발채무니까 발생주의로 보겠죠. 그죠? 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D2는 필요 없고 일단은 자 D1. 그래서 다시 요 두 개 또 한 번 더 시험이 낼 겁니다. 다시 뭐 한국은행과 놓는 거 알았죠? 재정정권,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채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른 회계나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차입금은 아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7번
지식관리 및 학습 조직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논학과는 외부할 수 없는 암묵지와 문서화된 형식지가 순환되는 지식관리 맞죠?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지식의 공동재산화, 정보의 중복 활용이 아니라 무슨 활용? 공동활용을 지향하고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 공동참여와 공동생산 맞죠? 팀 러닝이죠. 시스템 띵킹, 팀 러닝에 기초합니다. 조직의 자기 정체성 및 안정된 상태를 가정하며 개인적 권력보다는 조직 권력을 정립시킨다. 답은 4번이죠. 유동적이고 불안전한 환경이죠. 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존의 규칙과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습이 발생했고, 부장님의 명령이 아니라, 즉 조직의 권리가 아니라, 그때는 문제 해결에 가장 능숙한 사람들과 팀 학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학습 조직의 성공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이런 것들은 진짜 그 문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가 탁탁 떠오르는 거죠. 장차관들이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게 전형적인 뭡니까? 안묵지. 계속 면봉 해보니까 면봉 한 번 하고 벗고, 면봉 한 번 하고 벗고, 그럼 가는 데가 너무 싫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텀업식으로 이렇게 제안해 가는 거죠. 됐습니다. 18번. 제니스의 집단사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안은이 빠졌네요. 됐습니다. 1번. 응집성이 매우 강한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발생한 오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인사들이 개입하거나 악마의 대변자 기법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2개 이상의 세부 집단을 나누어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집단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동조에 대한 압력, 다친 마음 등으로 발생하는 병리적 의사결정. 아는 것은 맞네요. 답은 2번이죠. 됐습니다. 외부 인사를 활용하거나 악마의 대변자 기법이 집단사고를 줄일 수 있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참패는 저형적인 집단사고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 내에서는 지금 세상의 흐름하고 잘 안 맞죠. 자기들끼리는 잘 잘못한 것 좀 모르는 거고, 대구 지역 폄하하면 안 되는데 요즘 흘러나오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대구의 정서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좀 괴리감이 좀 있죠, 그죠? 대구 사람들 왜 그럴까? 대구가 박정희를 신경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행정학적 렌즈는 전형적인 집단 사고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동조의 압력도 받고 자기 확신 그렇게 한두 번 행동하다 보면 자기 이제 확산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19번. 공무원 징계 타당하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징계위원회 직접 징계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 행하면 안 돼. 그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그죠? 문화관광체육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본부장님이 수당을 반납 안 한다고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월권이죠, 사실. 근데 할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인사 관장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무총리는 또 우리가 따져보면 이제 장관들보다 끝발이 한 끝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심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권 상급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요, 누가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하는 데가 소청심사위원회요. 재심사 청구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그죠? 징계, 시효는 몇 년? 3년. 밑에 5년 쓰시고, 그죠? 공금 횡령, 돈과 관련된 건 몇 년? 5년 됐습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아이고, 조사,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네, 그죠? 이거 다는 괜찮겠죠? 감사원이 하는 건 뭐라고요? 조사. 경찰, 검찰이 하는 건 뭐라고요? 수사. 중인, 우리 수사 중입니다라고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세게 징계할 수도 있고, 그 징계 사유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관리기술적 행정개혁,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제정,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의사전달 방식의 개선, 고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수성 훈련, 고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리기술은 뭐예요? 2번으로 가면 안되고 1번이죠. 아겠죠? 2번은 의사전달 방식은 구조적 접근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인간적 접근이죠. 인간 행태의 변화, 인간 행태적 접근이라고 그러고, 4번은 분권화 전략으로서 구조적 접근이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분권화 전략으로서 구조적 접근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